이 망원경의 주요 목표는 외계 행성을 찾고 우주의 연대기와 우주 구조의 성장을 탐구하는 겁니다. 특히 암흑 에너지의 영향을 측정하고 또 일반 상대성 이론의 일관성 및 시공간의 공유를 조사하는 것이 주요 목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제노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노드 두디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말씀해 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좀 현실 얘기로 돌아와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있지 않습니까? 너무 유명하죠? 예, 이거 이후 차세대 우주 망원경으로 계획되어 있는 낸시 그레이스 로만 우주 망원경, 줄여서 로만이라고 부르는 이 망원경과 이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낸시 그레이스 로만 우주 망원경이요? 예. 허블이나 제임스 웹처럼 과학자 이름을 사용한 우주 망원경 같은데 전 처음 듣는 분 같은데요? 예, 그럴 수 있죠. 낸시 그레이스 로만은 시카고 대학교에서 천문학 박사학위를 받은 미국의 천문학자이자 나사의 첫 번째 여성 천문학 수석으로 우주 망원경의 개척자로 불리며 허블 망원경의 어머니라는 별명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주를 관측하는 새로운 도구들을 개발하고 천문학을 혁신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허블 망원경의 어머니요? 예. 특히 허블 우주 망원경의 개발과 발사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이분이 우주 기반 망원경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그래서 과학자들과 정치 기반자들을 설득을 해서 이 허블 프로젝트의 기초를 마련을 했고, 이런 그녀의 노력 덕분에 이 허블 우주 망원경이 1990년에 발사될 수 있었고, 이 허블 우주 망원경은 정말 천문학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 중요한 사건이 됐죠. 이로 인해서 이분은 허블 망원경의 어머니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성 과학자로서 대단한 업적을 남기신 것 같긴 한데 아직 생존에 계신가요? 아니, 아쉽게도 2018년 12월 26일에 크리스마스 다음 날에 9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지만, 아무튼 이분의 이러한 업적을 기려 이 로만 우주 망원경이 제작되고 있는 거죠. 저 낸시 그레이스 로만 우주 망원경의 주요 특징 및 목표는 뭔가요? 예, 이 낸시 그레이스 로만 우주 망원경은 나사의 고다드 우주비행센터에서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적외선 우주 망원경으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사의 펠콘 헤비 로켓 여기에 실려서 2027년 5월까지 태양과 지구 사이의 L2 지점으로 발사될 예정입니다. 머스크의 펠컨 헤비 로켓에 실려서 발사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L2 지점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예, 요거는 천문학 쪽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이 L2 지점이라는 거는 지구와 태양 사이에 안정적인 중력점인 일명 라그랑주 포인트 2라는 뜻입니다. 라그랑주 포인트 2요? 예, 이게 어떠한 것의 중력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정말 안정된 위치거든요. 이게 지구에서 약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 위치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망원경은 이 허블과 같은 2.4m, 7.9피트 크기의 주경을 사용하고 두 개의 주요 과학 장비를 탑재를 합니다. 주경은 또 무엇일까요? 예, 간단하게 망원경에서 1차적으로 천체의 빛을 모으는 거울을 주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망원경이 빛을 보는 능력은 보통 주경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까 로만에 탑재할 두 개의 주요 과학 장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뭔가요? 광시야 장비라고 300.8메가픽셀의 멀티밴드 가시광선 및 근적외선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게 허블과 비교할 때 100배 넓은 0.28제곱도의 시야를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코로나그래프 장비라는 고대비 소형 시야 카메라 및 분광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별빛 억제 기술을 사용을 해서 행성의 직접 이미징과 스펙트럼 분석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광시야 장비와 코로나그래프 장비요? 그렇습니다. 이 망원경 로만은 광시야 기구를 사용해서 마이크로 렌즈 현상을 감지하고 잠재적으로 약 2,600개의 새로운 외계 행성을 발견할 예정이에요. 거기에 이 앞서 얘기한 코로나그래프 장비로 외계 행성을 직접 촬영을 해서 이 과학자들이 대기를 연구하고 생명의 흔적을 찾는 데 도움을 줄 겁니다. 특히 이 로만은 고성능 코로나그래프 기술을 사용하는 최초의 우주 망원경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구와 비슷한 일명 지구형 행성을 직접 촬영하는 그러한 임무의 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광학 장비를 처음 다루다 보니까 마이크로 렌즈 현상을 감지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현상인가요? 이 마이크로 렌즈 현상은 마이크로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도 하는데요. 상대성 이론으로 유명한 아인슈타인이 이미 85년 전 일반 상대성 이론의 결과를 예측한 것으로, 중력 렌즈 현상 이거는 배경 별빛이 다른 별이나 행성의 중력장을 지나면서 굴절돼서 마치 렌즈를 통과해 오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더 밝고 더 확대돼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중력 렌즈 효과요. 이게 특히 외계 행성 탐지에 유용한 건데,
이런 렌즈 역할을 하는 별, 즉 그 항성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은 이게 추가적인 밝기 변화를 일으켜요. 이를 통해 이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이게 특히 이제 지구와 비슷한 크기의 작은 행성을 발견하는 데 효과적이고, 행성의 빛을 직접 관측하지 않은 원리이기 때문에 그 행성의 크기나 이제 거리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먼 거리에 있는 행성도 잘 탐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계에 있는 행성을 직접 눈으로 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항성의 별빛이 너무 밝기 때문에 그 별빛에 가려서 그 옆에 있는 조그만 행성들은 행성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이 조그만 행성들이 그 주위를 움직이면은 미세하지만 중력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너무 작기 때문에 마이크로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탐지할 수 있는 기능을 이 로만 망원경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 로만 우주 망원경은 외계 행성을 찾는 것만이 그 주 임무인가요? 그것만은 아닙니다. 이 로만은 그 우주 전체의 이제 물질 분포를 매핑하고, 또 이제 우주가 이제 현재 나이 138억 년에 약 4% 정도일 때부터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연구를 해서, 그래서 이제 암흑 에너지를 조사하는 임무도 맡고 있습니다. 암흑 에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암흑 에너지가 점점 시간의 지남에 따라 우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예측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도 얘기했듯이 암흑 에너지라는 게 우주 초창기에는 없었거나 아주 약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먼 곳, 그곳은 어떻게 보면 역으로 아주 오래된 곳 아닙니까? 아주 오래전의 그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주의 초기 모습을 관측함으로써 암흑 에너지가 초기에 어땠는지도 이제 탐지하는 임무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이 망원경의 주요 목표는 외계 행성을 찾고 우주의 연대기와 이제 우주 구조의 성장을 탐구하는 겁니다. 특히 암흑 에너지의 영향을 측정하고, 또 일반 상대성 이론의 일관성 및 시공간의 공률을 조사하는 것이 이제 주요 목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허블 망원경이야 오래된 망원경이니 그렇다 치는데 2021년 말에 이미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발사돼서 지금 엄청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과 이 로만 망원경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발사시키기가 얼마 안 되는 거죠? 일단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총 개발 비용이 약 100억 달러 이상이 들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개발 과정에서 일단 여러 차례 일정 지연을 겪은 것이 이제 개발 비용 상승을 불러왔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또 이게 매우 높은 이제 기술적이고 복잡한 문제, 예를 들어서 이제 거대한 다중 세그먼트로 구성된 이 주경과 극저온 작업 환경에 의한 복잡한 전개 메커니즘 등이 이게 높은 개발 비용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낸시 그레이스 로만 우주 망원경은 이거보다는 이제 훨씬 저렴한 약 32억 달러 정도의 개발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일단 이거는 이제 기존 자산을 활용하고 또 기술적 목표를 이제 명확히 정의해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이제 시행착오를 덜 거치고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비용 차이만큼의 이제 성능의 차이도 존재하는 것도 사실인데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근적외선부터 중적외선, 그리고 이제 일부 가시광선을 포함한 이제 관측 범위가 0.6에서 28 마이크론으로 이제 로만 우주 망원경의 가시광선 및 적외선 관측 범위인 0.5에서 2.3 마이크론을 파장 거리면에서 크게 압도하고 있어서 초기의 우주의 모습을 더 깊게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더 성능이 좋은 거네요. 근데 어떻게 보면 쪽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주경 크기도 이제 로만 망원경은 이제 허블 망원경과 이제 동일한 이제 7.9피트, 약 2.4m 정도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반면 이 제임스 웹 망원경은 거의 3배에 달하는 21피트, 약 6.5m로 훨씬 더 큰 이제 주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진 보면 알겠지만 제임스 웹에 보면 이제 금 도금된 있지 않습니까? 21피트 지름의 이 주경은 18개의 육각형 세그먼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허블보다 100배 더 어두운 물질을 관측할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제임스 웹은 시간적으로 더 먼 과거의 우주를 관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기존의 것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새로운 우주 망원경을 또 쏘아 올리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더구나 제임스 웹 이전에 허블 망원경도 아직 사용 중이잖아요. 예, 돈이 넘쳐나서 그런 건 아니고, 낸시 그레이스 로만 우주 망원경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에 비해 이제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일부 성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두 망원경은 이제 서로 다른 역할과 또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로만 망원경이 여전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둘은 이렇게 서로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하는 건데, 제임스 웹 망원경은 이제 깊고 이제 세밀한 관측의 강점을 가진 초기 은하와 외계 행성을 이제 직접 관측하는 데는 굉장히 탁월을 해요. 하지만 시야가 좁아서 우주의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은 좁은 시야를 정밀하게 관측하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반면 이 로먼 망원경은 더 넓은 이제 광시야를 통해 전체적인 우주의 구조와 분포를 이해하는 데는 이게 더 적합한 부분이 있는 거죠. 아, 그 신형 그 로만 망원경이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또한 그 제임스 웹과 로먼은 그 서로 다른 과학적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두 망원경이 동시에 존재할 때 더 넓은 범위의 우주 연구를 이제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로먼이 이제 큰 영역을 탐색해서 이게 시야가 넓으니까 흥미로운 대상을 발견하면 그때 제임스 웹 망원경이 해당 대상을 깊이 있게 분석하는 방식으로 서로 협력할 수 있다는 거죠. 즉 로먼 망원경이 대규모 조사로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임스 웹 망원경이 이제 특정 목표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두 망원경은 이제 서로를 보완하는 이제 관측 전략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더욱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우주 연구가 가능하다는 거죠. 아, 두 망원경이 그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더 정밀한 관측이 가능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심지어 지금 더 오래된 그 아까 말했던 그 1990년에 발사된 그 허블 망원경도 그 로먼과 제임스 웹에 비해 그 좁은 시야를 가지지만 고해상도 자외선 관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게 독특한 관측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군요. 그 허블은 앞에 그 최신 망원경들과 달리 그 고해상도 자외선 관측용으로 또 역할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꼭 저렇게 우주로 직접 망원경을 발사해서 관측하는 것이 최선입니까? 그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일단 그 여러모로 이제 과학 기술과 이제 우주 공학 기술들이 당연히 발전될수록 지구에서보다 더 먼 곳에 우주 망원경을 배치는 것이 당연히 더 낫지요. 지구에서 보는 것보다 우주에서 보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이제 뭐 다른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이제 당연히 존재를 합니다. 어떤 주장이 있나요? 바로 달에다가 이제 로봇 망원경을 설치를 하면은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보다 더 멀리 우주를 관측할 수 있고 그 외계 생명에서 그 생명체를 찾는데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어요. 아, 달의 말입니까? 예, 아, 신박하긴 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 파리 천체 물리학 연구소의 그 장피에르 멀라드라는 그 천문학자가 이게 달의 극 근처나 아니면 이제 그 계속 그림자가 생기는 그 영구 그림자 지역, 분화구 안에다가 지름 13m, 약 42피트 정도 되는 여기 적외선 망원경을 설치하는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는데 이렇게 만들면은 이 망원경은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보다 더 민감하고 그리고 그 웹 망원경으로 볼 수 없는 전작의 스펙트럼 부분을 관측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 달 로봇 망원경의 이제 주요 장점으로는 제임스 웹 망원경보다 더 큰 집광 면적 그리고 더 낮은 온도의 환경으로 인해 더 길고 먼 그 최대 200 마이크로미터까지 그 적외선 파장 관측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장점은 이 망원경이 이제 우주 먼지와 가스를 통과하는 이제 긴 파장의 빛을 더 잘 포착할 수가 있어서 그 먼 우주에 대한 그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해주고 또한 그 은하계 내 이제 별들을 공전하는 그 외계 행성의 대기를 분석하는 데 더 유용하고 저희가 그 그래비 이벤트 때도 얘기를 했지만 그 대기 스펙트럼을 분석하면은 그곳의 문명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계 행성의 대기를 분석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 있는 행성을 찾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 주장에 따르면은 인간의 이제 영구적인 달 거주가 없어도 이 로봇 기술을 이용해서 앞으로 이제 그 수십 년 내에 이러한 망원경 건설이 가능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 이 로봇 망원경을 달의 그 근처나 그 영구 그림자 지역에 건설하자는 주장은 결국 낮은 온도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낮은 온도는 이게 적외선 망원경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켜요. 그 망원경 자체의 열이 이제 적외선 관측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또한 이 위치들은 추가적인 냉각 장치나 이제 열 차단막이 필요가 없어요. 항상 그림자 지어지는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극저온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이고 더군다나 이제 극지역의 분화구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안정적인 환경도 제공할 수 있게 되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더구나 그 로봇 망원경이니까 인간이 상주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뭐 실현만 가능하면은 뭐 우주 망원경보다 장점이 많다고도 할 수는 있긴 있지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이 우주 망원경이든 뭐 달의 로봇 망원경이든 멋진 풍경 사진 전송하는 것 말고 정말 저희가 알고 있던 기존 우주론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하긴 하나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엄청난 발견으로 그 여러 과학자들의 논쟁을 불러일으킨 경우도 많죠. 향후에 이제 이런 논쟁들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그 최신 우주 망원경이 그 관측한 결과로 저희가 잘 모르는 여러 과학적 논쟁이 존재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차세대 우주 망원경 로망과 이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영상 유익하셨거나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